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주 한국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이유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주제는 고지혈증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해 볼 텐데요. 제목이 이제 고지혈증에 관한 재미난 얘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잘 듣지 못했을 법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이제 준비를 했고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 고지혈증이라고 이제 하면 혈액 속에 지질, 지방 성분이라고 하죠. 이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시면 고지혈증 이제 있다고 얘기 듣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검진을 하시면 이 총 콜레스테롤, 뭐 LDL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뭐 글리세라이드라고도 하는데 중성 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헷갈리죠, 사실. 이 여러 개 중에 뭘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런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평소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거의 정체가 뭐냐, 에 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체가 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단백 이제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혈액 속에는 지방 성분이 혈액에는 녹아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게 우리 물에 지방을 떨어뜨리면 둥둥 뜨죠.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지방이 녹아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성분을 이동을 시켜야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 이동을 시키려면 혈액에서 지방 성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혈액에 녹을 수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이 지단백 형태로 지질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단백 형태가 영어로는 라이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영어로 써 놓긴 했는데 한글로 읽으면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성분도 있고, 그다음에 VLDL, ALDL, IDL, LDL, HDL, 뭐 이런 여러 종류의 라이포프로테인 지단백 형태로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단백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구조가 옆에 보시면 그림이 이제 나오는데, 어 제일 바깥쪽에 보시면은 포스포리피드라고 하는데, 지질 성분이 제일 바깥쪽에 이제 둘러싸고 있고, 요 지질이 이제 물에 잘 녹습니다. 혈액 속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성분이고, 잘 녹지 않는 이 지방 성분, 어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성분을 이 핵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 부분에 놓고 이 겉부분을 이 인지질 성분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겉부분에 단백 성분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그래서 이 물에 잘 녹는, 혈액에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는 요런 형태로 이 지단백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제일 많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저밀도, 그대로 해석을 하면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해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의 구성 성분 비율을 보시면 이 가운데 부분에 중성 지방이 소량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이 한 45%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부분에 포함되고 있는 인지질이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단백질도 겉부분에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 그래서 이게 한 25% 정도 이제 되어 있고, 근데 이 low density 저밀도 지단백 의 함량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IDL도 있고 VLDL, very low density, 훨씬 더 덴시티가 낮은 그런 지단백도 있고,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단백들이 이 혈액 내에 녹아들어 있는데, 각각 이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굉장히 커지고요. 카일로마이크론, VLDL, IDL 이런 것들은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LDL, HDL 이런 것들은
점점점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HDL이 고밀도, 하이 덴시티라고 해서 고밀도 지단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단백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파티클, 이 입자 바깥쪽에 인지질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중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 카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 중성 지방 물질이 대부분 중성 지방 물질로 속이 차 있고요. VLDL, IDL, HDL 이렇게 이제 구성 물질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면 기름기 많은 것들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지방이 장에서 흡수가 되죠. 장에서 흡수가 되면 장에서 흡수한 지방을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지단백 형태로 만듭니다. 그럼 이 카일로마이크론이 흡수가 돼서 혈액 내를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단백 가수분해 효소가 지방 분해 효소가 있는데 LPL이라고 하는 지방 분해 효소가 이 카일로마이크론의 중성 지방을 분해를 해서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남는 거는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근육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남은 카일로마이크론은 간에 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 이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로 지단백이 떠돌아다니면서 에너지원으로 공급을 하고요. 식사를 하지 않고 굶을 때 이제 공복 상태가 되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합성을 해서 VLDL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역시 VLDL도 중성 지방이 굉장히 많고 콜레스테롤은 약간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 VLDL을 사용해서 또 에너지원으로 사용할수록 이제 이 중성 지방 함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VLDL이 IDL로 변환되고 IDL이 LDL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LDL 형태로 오랫동안 이제 혈관 속에 한 수일, 한 3, 4일 정도 지속이 유지가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 운반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주로 이제 말초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을 이 HDL 지단백이 간으로 간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이 이 심혈관 쪽으로는 조금 이로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반대의 작용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이 혈액 속에 보시면 이 아래쪽이 혈관 벽이고요. 이 위쪽이 혈액 내강입니다. 혈액 속에 이 빨갛게 생긴 것들이 이제 적혈구 같은 것들이고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이 혈관 내피 세포를 뚫고 혈관 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면서 산화가 되고 이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들이 이 대식 세포 같은 그런 염증 세포들하고 같이 반응을 하면서 혈관 벽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런 염증 반응들이 쌓이면 결국에 이제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혈관 벽이 점점점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LDL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VLDL, IDL 이런 것들도 같이 혈관 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 측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측정하는 게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래서 특정 효소에 이제 중성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은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혈액을 모아놓고 그런 효소 반응을 일으키면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HDL도 비교적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HDL은 이 구성 성분이 LDL, IDL, VLDL은 구성 성분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HDL은 잘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LDL은 좀 측정을 하려면 이 초고속 원심 분리기 같은 걸 이용하거나 비용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검진을 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HDL은 직접 측정을 하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계산식으로 구해서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이제 검진 결과로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은 LDL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과 HDL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VLDL, RDL, IDL 요런 곳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합한 콜레스테롤만 합한 결과값이거든요. 근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요 총 콜레스테롤에서 LDL만 남겨 놓으려면은 총 콜레스테롤에서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계산할 때 이 왼쪽 변으로 이렇게 옮기면 총 콜레스테롤을 LDL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 콜레스테롤과 VLDL, IDL 콜레스테롤을 빼면은 계산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VLDL 콜레스테롤은 중성 지방을 5로 나눈 값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계산식으로 나오게 되죠. 조금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건강 검진할 때 LDL, HDL, 중성 지방, 뭐 총 콜레스테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중성 지방 요런 값들이 올라가 있으면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심혈관 질환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HDL 콜레스테롤은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에 비정상이라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이상 지질 혈증의 유병률을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 지방이 높거나 HDL이 낮을 때 이상 지질 혈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병률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40, 50, 60 뭐 60대까지 보면 계속 올라가고 70대 약간 떨어지지만 거의 한 5-60% 정도 유병률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좀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20-30대 40대까지 50대까지는 보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이상 지질 고지혈증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갱년기 폐경이 지나면서 갱년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가 지나면서 심혈관 질환이 또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고게 바로 이 고지혈증 유병률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조절률을 보시면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조절률이 잘 조절되는 분들이 한 84% 정도 나오니까 물론 뭐 좀 오래전 데이터긴 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분들은 잘 떨어집니다. 약이 워낙 효과가 좋아서 고지혈증 이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데 약을 쓰는 치료율이 5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지혈증이 있는 유병자들, 고지혈증이 있지만 제대로 조절이 되고 있는 분들의 퍼센트를 보면은 한 40%, 50%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거든요. '왜 이렇게 조절이 안 될까?'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양약이 뭐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양약 자체가 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영양제를 아주 맹신하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쪼금 안 좋은 정보들을 보시고 고지혈증 약 먹으면 죽는다던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다 옳은 게 아니고 잘못된 정보들이 떠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선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해 보면 조선시대 말 1900년 뭐 1800년 후반대 그때 통계를 보시면 어 평균 수명이 35 세입니다. 물론 이때 조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태어날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사망률을 제외하고도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고요. 양반 기준으로 한 50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역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거든요, 조선시대. 단종은 또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외하면 하더라도 47세입니다. 40-50 대가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예 조선시대 때 보면. 이때는 사실 특별한 약도 없고 말 그대로 자연 치유를 기대하면서
어 어 약을 쓰고 뭐 그렇게 했던 분들이죠. 근데 오래 못 살죠. 근데 인제 2020년 한국인 평균 수명이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83 세입니다. 예,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살죠. 여자분들의 기대 수명이 86 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로 날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의학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 연장에 아주 중요한 약들 중에 고지혈증 약이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 아스피린, 항생제, 항암제, 당뇨약, 인슐린 이런 것들도 이런 생명 연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이 고지혈증 약 중에 하나인 이 스타틴도 굉장한 역할을 한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혈관 사망률 데이터가 이게 미국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950 년대부터 이 프레밍함 스터디라고 해서 이런 연구 심혈관 사망률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50 년도부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미국 데이터긴 한데 거의 1970 년대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이때 이 심혈관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뭐 때문에 이 심혈관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가 많이 연구를 해서 위험 인자들을 밝혀냈죠. 콜레스테롤도 그중에 한 위험 인자가 된다는 것 밝혀내고 고혈압, 수변 이런 것들이 밝혀졌고 이때 고혈압 약도 개발이 되고 상용화 되고 그리고 요때 1976 년도에 고지혈증 약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면서 급격하게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이 상용화되면서 심혈관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 역사를 조금 보면 최초로 콜레스테롤 결정을 분리한 게 1758년 아주 꽤 오래됐죠. 이때 결정을 분리했고 프랑스 사람인데 미셸 쉐브렐이라는 프랑스 화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는 게 담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스테롤이라는 게 이제 고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에서 생기는 결정 물질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라고 담즙이 바로 이게 콜레스테롤이 주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 당시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1815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라서 이름은 붙였지만 뭘 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성분을 처음 측정한 게 바로 1929년입니다. 1929년에 역시 또 프랑스의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미셀 마체보우크라는 분이 처음 소혈청에 있는 소에서 혈액을 이제 빼내서 혈청에서 단백질을 침전을 시켜서 이제 분리시켜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때 단백질이 한 59%, 지질이 49%였는데 그 41% 있는 지질 속에 콜레스테롤이 한 18% 있었다. 그리고 인지질이 23%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이 콜레스테롤을 혈액에서 측정을 이제 했었고 오늘날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게 HDL이었던 거죠. 그래서 HDL을 처음으로 이제 H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한 사건이었고 이 이후에 이제 혈액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칼 뮬러라는 분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의 한 종류인데 그 유전 질환을 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합니다. 이분이 왜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었냐면 노르웨이 내과 의사거든요. 1939년도에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노르웨이에 이제 고립된 그 커뮤니티에서 근친혼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고 합니다. 서로 이 가족들 친척들끼리 이렇게 많이 근친혼을 하니까 유전 질환이
잘 생기는 거죠, 근친혼이 많으면. 그래서 17개 가게에 76 건의 이제 환자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고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아주 높고 뭐 정상의 한 뭐 2 배, 3 배, 5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높고, 그런 분들이 황색종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돼서 피부나 여기저기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게. 예, 그런 황색종들이 잘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고, 그런 분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굉장히 빨리 사망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아 이거를 이제 유전 질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연구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유전 질환이고, 황색종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여기저기 그냥 이 팔꿈치나 손등, 그리고 어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에 침착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져지고, 눈 쪽에, 눈 피부 쪽에도 이렇게 보이고, 각막에도 여기 밑에 보면 하얗게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콜레스테롤이 뭐 보통 160, 170, 180 이 정도 되면 높다고 하지만, 뭐 이런 경우는 뭐 400, 500, 600 이렇게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은 이제 유전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밝혀 보니까 이제 유전자도 밝혀지고 원인이 되는 그 유전자가 뭔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해 보니까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는 유전 질환인데, 유전지가 우리 염색체가, 그 유전자 염색체가 두 이렇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형접합이라고 두 양쌍의 그 유전자를 2개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형접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드뭅니다. 100만 명당 1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뭐 인구 5천만 명이라고 하면 50명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성인에서는 한 500 이상, 소아에서도 420 이상, 이런 수치는 사실 보기 쉽지 않죠. 아주 극단적으로 높은 LDL 콜레스테롤을 이 혈액 중에 있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 중에 올라가면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가 있어서 그걸 다 흡수를 하고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근데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500 이상 이렇게 높으니까 20세 이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청소년기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에 심근경색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분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100만 명당 1명 발생하는 그런 동형접합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병이 생기고 대부분 30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그래서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형접합, 유전자를 두 쌍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꽤 그렇게 드물지 않게 한 200 명에서 500 명당 1명, 그렇게 드물지 않죠.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뭐 500 이상은 아니지만 한 250 에서 420 고 사이. 그래서 뭐 300, 400 이 정도까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30-40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한 70% 정도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65세 이전에 사망. 요즘에는 이제 약들이 워낙 좋아져서 약물 치료나 이런 예 충분히 잘하면 이런 그 심혈관 사건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 제일 처음에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존 고프만이라는 사람이 인제 HDL뿐만 아니라 초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LDL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서 고지혈증에 대한 연구가 아주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고, 1950 년대부터 인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확실하게 되게 된 계기가 이제 프레밍엄 하트 스터디라고 해서 미국에서 어 시작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고혈압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고지혈증도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지금 알려진 대부분의 심혈관 위험 인자들이 이때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LDL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서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일반화돼서 이제 이 진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연구가 끝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심혈관 사망률, 심혈관 질환 발생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가로가 LDL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이게 200, 뭐 180, 160 이렇게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세로가 이벤트 레이트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벤트가 뭐 무슨 좋은 이벤트가 아니고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사망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이벤트를 이 어 어 이 사건 발생률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로로 이게 올라갈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높아질수록 이 사망률이 그만큼 이제 올라간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고 요 점 하나하나가 환자 한 명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4S 뭐 4S 이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요 4S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 이름입니다. 점 하나가. 여기 보시면 리피드라고 하는 게 스터디도 점이 두 개가 있죠. 이게 뭐냐면 포에스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에서 수천 명, 수만 명 환자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를 그러니까 위약을 준 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준 군 이렇게 따로 해서 몇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 본 거죠. 추적 관찰을 해서 이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쓴 군에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도 위약에 비해서 이 고지혈증 약을 치료한 분이 이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점점 약을 조금씩 더 써서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춘 연구일수록 이 사건 발생률이 계속 더 떨어지는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이 직선이 두 개죠. 하나는 제일 위에 있는 게 2 차 예방. 2 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심내혈관 질환이 한번 발생한 환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약을 쓴다는 거거든요. 한번 발생했던 분들을 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건 발생률이 더 높죠. 2 차 예방에서 연구에서 사용을 하면. 근데 1 차 예방에서는 그만큼 1 차 예방은 뭐냐면은 질병이 아직 아예 발생하지 않은 분들,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을 써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의미로 약을 쓴 분들이기 때문에 병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 사건 발생률이 낮겠죠. 그래서 1 차 예방인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2 차 예방은 이런 그래프. 길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한 연구일수록 이 심혈관 사건, 심내혈관 사건이 적게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lower is better라는 개념이 지금은 거의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할수록 우리가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들을 훨씬 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6개 임상 연구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모아 보면 뭐 몇백만 명입니다. 몇백만 명을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한 40 정도 낮추면 심혈관 사망률 20% 이렇게 낮추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지표가 LDL 콜레스테롤이고요. 중성 지방도 뭐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기준이 딱 한 가지가 아닙니다. LDL 콜레스테롤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냐면 사람마다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혈관 위험 인자들이 많고 또 심혈관 질환들이 있는 환자들은 훨씬 더 낮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많이 낮게 유지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심혈관 위험도를 평가해서 우리가 약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그냥 무조건 약을 쓰지 않습니다. 심혈관 위험 인자가 거의 없고 하나 위험 인자가 뭐 1개 이하인 경우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가 160 이하입니다. 그래서 뭐
140, 150 뭐 이 정도 됐다고 해서 바로 약을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170, 180, 190 뭐 200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높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고, 인제 위험도가 점점 올라가는 분들, 위험 인자가 많은 분들이 있죠. 뭐 담 흡연도 하시고 고혈압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럼 위험 인자가 3개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쪼끔 더 LDL 콜레스테롤을 좀 더 낮춰야 됩니다. 13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좋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당뇨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이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유병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를 100 미만으로 잡고요. 10년 이상 되거나 다른 위험 인자가 동반돼 있는 경우는 70 미만으로 목표 수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과 초고위험군도 있는데 심혈관 질환 말고 뇌혈관 질환이나 말초동맥, 다리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복부 대동맥류가 있거나 그런 심혈관 말고 다른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속해서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70 밑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떨어뜨려야 되고요.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내가 만약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어서 혈관 조영술하고 스텐트 시술 같은 걸 했다. 그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을 훨씬 더 낮춰야 됩니다. 훨씬 더 낮춘 분들이 재발률도 적고 사망률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군에 속하느냐, 고위험군이냐, 중등도 위험군이냐, 아니면 저위험군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고지혈증 약을 쓸지 말지 같은 수치라도 어떤 분들은 쓰게 되고 어떤 분들은 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다 무조건 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약이 뭐 사실 뭐 개발된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틴도 있고 뭐 에제이티마입이라고 하는 그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도 있고요. 요즘에는 주사제도 인슐린처럼 이렇게 피하 지방에 맞는 그 스스로 맞을 수 있는 주사제도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매일 맞지는 않고요. 한 2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그런 에볼루크맙, 엘리로크맙 같은 이런 주사제가 개발이 돼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이나 다른 약제를 적극적으로 썼는데도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않는 고위험군, 초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런 주사제 약제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6 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약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인크리시난이라는 약제인데 이 약제는 굉장히 편하지만 사실 비용이 좀 많이 아직은 보험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고 비용도 비싸서 아직은 이렇게 많이 상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개발돼 있고 앞으로 지금 미래에 나올 그런 약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틴 같은 고런 약제가 지금은 주된 약제이지만 나중에는 그런 어 치료 패턴도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역할이 사실은 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세포막의 성분이고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나 뭐 여러 가지 호르몬 합성에 콜레스테롤이 사용되고요. 담즙도 콜레스테롤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어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 피 검사를 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보면 40 정도 나오거든요. 40.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만큼 사실 호르몬을 많이 필요하고 성장에 이 세포도 많이 만들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40 정도예요, 갓난아기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른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필요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체크해 보면은 뭐 150, 160, 170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성분이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해서 예를 조금 보여 드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64세 남자 환자분이고 제가 아는 분이라서 사실 한 2000 여기 보시면 2015년 3월 달에 그때 혈관 조영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혈관 검사를 해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 보시면은 약간 굵기가 가늘죠. 요게 인제 심혈관이거든요.
심장 혈관 중에 한 가닥인데 여기 보면은 쪼끔 가늘어져 있죠. 근데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술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한 30% 정도 협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 이분의 콜레스테롤을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 한 142 정도 나옵니다. 근데 혈관에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70 밑으로 유지를 하고 싶어서 약을 인제 하나를 처방을 드리고 처음에는 인제 잘 드셨는데 한 1년 드시다가 그 뒤로 안 오셨습니다. 2015년 당시에 1년 드시고.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그 약을 계속 안 드시고 어 계시다가 작년 8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는 분이니까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어 응급실로 빨리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혈관을 다시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다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요 혈관은 보이는데 이 2015 년이거든요. 여기 병이 약간 있었죠.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혈관이 안 보이죠. 혈관이 완전히 여기서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제 오신 거고 그래서 막힌 혈관을 지금 와이어를 이제 뚫고 여기 스텐트입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다시 인제 열어 드렸죠. 근데 굉장히 위험할 뻔하셨습니다. 그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뻔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혈관을 열어 드렸지만 약을 계속 잘 드셨다면 사실 막을 수 있는 이벤트였거든요. 그 콜레스테롤 약제 얼마 안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약인데 그거를 안 드시고 그 대신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던데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뭐 온갖 다른 영양제나 뭐 이런 무슨 공진단 뭐 이런 그런 것들 엄청 많이 드셨대요. 근데 값비싼 그런 영양제 같은 걸 많이 드시고 정작 꼭 필요한 드셔야 될 약을 안 드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벤트를 이제 경험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입원해 계신 분도 한 9년 전에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꽤 높았는데 고지혈증 관리 안 하시다가 이번에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LDL 콜레스테롤 거의 200이 넘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 사실 약을 잘 드시고 관리를 잘하면 막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 조금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잘못된 정보들을 보면서 어 이 좋은 치료의 기회, 예방의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말을 듣고 약을 끊은 분들은 주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인제 그런 분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전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쓰는 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음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님 안녕하세요. 그 작년 9월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 140 이고 HDL은 52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14 약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딱 이 수치만 보고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위험군에 속하느냐, 저위험군에 속하냐 중등도 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초고위험군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만약에 수기 님께서 고혈압 이나 뭐 흡연이나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젊으시고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140 정도면 좀 지켜봐도 됩니다. 경과를 좀 봐도 되고 바로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당뇨가 있다거나 위험 인자가 많은 고위험군이거나 뭐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낮춰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위험 인자가 없으시면 그냥 좀 정기적으로 다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한 1 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 확 오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기 님이 여성 57세 여성이시고 혈압은 정상이고 당은 보니까 100일 정도면 당뇨는 아니시고 그래서 57세 이제 나이만
그 위험 인자에 들어가고 위험 인자가 하나밖에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위험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물 치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정기적으로 피 검사하면서 혹시 더 오르는지 추적 검사하시고 혹시 뭐 160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약물 치료 고려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송이 님, 저는 스타틴 복용한 지 오래됐는데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예,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 유튜브 조회수가 아주 폭발합니다. 이상해요. 이상해요. 부작용 얘기하고 막 고지혈증 약 먹으면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부작용 스타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드시던 분도 약을 끊어야 되나 막 걱정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걱정 크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 왜냐하면은 스타틴 부작용이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한 5% 정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간 수치 상승 그리고 당뇨 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개 어떤 분들이 잘 오냐면 고용량으로 쓰는 분들한테 잘 옵니다. 저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스타틴 부작용 오는 분들이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들 다 가역적입니다.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감량하거나 그러면은 다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량으로 쓰는 경우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더 있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고용량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1차 예방 목적으로 쓰는 경우는 고용량 스타틴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 비타민 C 메가도즈 하면 혈관이 건강해지나요?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메가도즈가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결과가 좋게 나온 경우, 안 좋게 나온 경우 그런 경우가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답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아직 논란이 있다. 조금 더 데이터가 더 쌓여서 아까 우리가 스타틴 관련해서는 막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 보면은 26개 뭐 수백만 명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메가도즈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도 아니고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100%뭐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70 그리고 다음 분 70대 초반이시고 크레스토종 드시고 계시다. 저녁에 먹어도 괜찮으죠. 네, 아침에 드셔도 되고 저녁에 드셔도 됩니다. 네, 크레스토종은 뭐 아침 저녁 상관없이 드셔도 되고요. 많이 쓰는 약입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고 괜찮습니다. 저녁에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 저 건강검진 아르모니아님 당뇨 고혈압은 정상이시고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45, LDL 157, HDL 53, 중성지방 171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보고 놀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시고 6개월 후에 피 검사해 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화가 없다면 약을 복용할까요? 나이가 없으시네요.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안 나와서 근데 일단은 지금 보니까 당뇨 고혈압도 없으시고 콜레스테롤만 이제 높으시고 중성지방도 약간 높으신데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관리하셨고 그래서 6개월 후에 피 검사, 추적 검사 해 보시고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160 이상 저위험군에 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으시고 나이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나이도 여자분인 경우에는 뭐 55세 이상이고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 가족분들 중에 일촌지간 부모님이나 형제분들 중에 심혈관 질환 있는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위험인자가 2개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인 경우에는 어 다음에 추적 검사를 해서 계속 157 비슷하게 나오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러브 투 다이 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지혈증 약은 어 이제 계속 드시는 걸 권합니다. 한번 드시기 시작한 분은 그냥 계속 드시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드시다가 중단하면 거의 대부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오릅니다. 예, 다시 오르고 물론 아주 이 관리를 아주 잘해서 다시 안 오르고 그냥 유지되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 아주 드물게 대부분은 약 끊고 한 6개월, 1년 후에 추적 검사해 보면 그대로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동안에 또 심혈관 예방 기회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들쭉날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드시기 시작한 분은 그냥 웬만한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혈관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차 예방으로 쓰는 경우는 대개 저용량으로 쓰시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뭐 저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저도 고지혈증 약 지금 아주 잘 먹고 있고 콜레스테롤 조절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안 느끼셔도 되고 영양제 어떤 분들 보면은 영양제 막 이만큼씩 한 주먹씩 매일 평생 드시거든요. 네. 그거보다 그냥 약 하나 고지혈증 약 하나 그냥 계속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25세 여자분 젊으신데 총 콜레스테롤 308, HDL이 100, HDL도 꽤 높으시고 LDL이 196 이시네요. 중성 지방은 63 안 높으시고. 그래서 20세 이후로 LDL이 계속 160 이상이었는데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HDL이 높아서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체형은 표준 체형이시고 스타틴 먹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개선이 될까요? 스타틴을 먹는다고 난소 증후군이 호전되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이런 난소 증후군 같은 그런 호르몬 관련된 그런 질환들도 고지혈증하고 영향이 좀 있는 걸로 이제 돼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지금 190 이상이시거든요. 196 정도 나오면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약물 치료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은. 계속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 분이면 스타틴 계통 약을 저용량으로라도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190 이상인 경우에는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옳은 정보들, 바른 정보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게 물론 일부 근육통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스타틴 불내성이라고 합니다. 스타틴 불내성. 스타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약을 쪼끔만 먹어도 막 근육통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 연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5% 정도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스타틴 용량을 아주 최소 용량으로 쓰면서 다른 약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제를 같이 쓰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드셔야 되는데 스타틴 불내성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사실 고지혈증 관련된 얘기는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저도 오늘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